6년. 강산이 절반 이상 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갓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할 만큼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강태민에게 지난 6년은 그저 하나의 긴 터널과도 같았다. 출구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사람,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만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했던 세상의 유일한 오점이자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YS그룹의 총괄 CEO 사무실은 도시의 밤을 발 아래에 둔 채 고요한 위험을 뽐내고 있었다. 강태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며칠 전 그룹의 핵심 서버를 뒤흔들었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떠 있었다.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방식이 기묘하리만치 대담하고 정교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보안팀장이 붉은색으로 강조해 놓은 한 문단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공격자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접근했지만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훔치지 않고 마치 오래된 설계도를 확인하듯 특정 프로젝트 아카이브만을 열람한 후 흔적을 지웠다. 사용된 코드의 일부에서 매우 독특하고 오래된 디지털 서명이 발견되었다. NZ. 강태민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디지털 서명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이수연이 그의 비서로 일하던 시절, 둘만이 공유했던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비서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었다. 이 서명은 그녀가 만든 보안 모듈에만 남겨두는 그녀만의 낙인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이 공격의 발원지를 역추적해 YS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단 하나의 IP 주소라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있었다. 복수심인지 아니면 지독한 그리움의 발로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마침내 하나의 좌표가 그의 앞에 던져졌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는 거리가 먼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은 해안 도시였다. 강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헬기에 몸을 실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나 중요한 이사회도 지금 이 순간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해안 도시는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강태민의 존재는 그 풍경 속에서 명백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그는 부하들이 건넨 주소가 가리키는 평범한 2층 집 앞에 섰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집. 작은 정원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을 법한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강태민은 잠시 차 안에서 집을 응시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이곳에 있다면 지난 6년간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자신을 그렇게 처참하게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차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가 지난 6년간 꿈에서도 혹은 악몽 속에서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바로 그 얼굴,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예전에 칼날 같던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의 평범한 여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강태민이 준비했던 수백 가지의 말들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칠고 억눌린 한마디였다. 드디어 찾았군. 그의 목소리에는 6년간의 세월이 담긴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눈물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극심한 공포였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민을 향해 있지 않았다. 마치 그를 투과하여 그의 등 뒤 그가 온 길거리를 샅샅이 훑는 듯했다. 올 것이 왔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마치 강태민의 존재 자체가 위험한 포식자를 불러들이는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모습에 강태민은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내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나? 대한민국 땅에서. 아니, 이 지구상 어디에 숨더라도 내가 널 찾아낼 거라고 말했을 텐데.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그녀에게서 배신에 대한 이유를,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라진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급하게 말했다. 제발, 제발 여길 떠나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보다 더 큰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절박함이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강태민의 분노는 잠시 길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수연, 내 눈을 똑바로 봐. 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무서운 건가? 그의 소나기에 잡힌 그녀의 팔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결의를 담고 있었다.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그 그림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여길 찾아옴으로써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의 위치가 발각됐을 테니까. 그녀의 말은 강태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는 지난 6년간 오직 그녀를 찾는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그의 방문이 종말의 시작이라도 되는 듯이 절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집 안쪽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누구 왔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그 소리에 이수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태민이 발을 문틈에 끼워 넣어 막았다. 그는 집 안을 엿보려 했지만 그녀가 필사적으로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 모든 상황이 강태민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배신감과 분노로 시작된 이 재회는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녀는 왜 도망쳤는가? 그녀는 왜 YS의 시스템을 해킹했는가? 그리고 지금 그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은 무엇이며, 그녀가 두려워하는 그림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강태민은 문을 억지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수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막아섰지만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6년간의 추적이 종착역에 다다른 순간 그는 자신이 쫓던 것이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강태민이 들어선 거실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평범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소박한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매트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매트 위에서 그의 심장을 먹게 만든 두 명의 작은 존재가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블록을 쌓으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낯선 이의 기척을 느꼈는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강태민은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시간과 공간,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오직 두 아이의 얼굴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여자아이는 이수연의 부드러운 눈매를 닮았지만 입가에 어린 장난기, 어린 미소는 묘하게 낯이 익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그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 담긴 날카로운 턱선, 고집스럽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은 눈동자는 강태민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찢어 붙여놓은 것만 같았다.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다. 6년간 그를 지배했던 분노와 배신감은 거대한 충격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하는 끔찍한 가능성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누구야? 여자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물으며 이수연에게 달려갔다. 그 뒤를 따라 남자아이도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녀의 곁에 섰다. 엄마라는 단어가 강태민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마비된 혀를 억지로 움직여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들, 누구지? 이수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맹렬하고 필사적인 보호 본능이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강태민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아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6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을.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이수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아이들을 감쌌다. 하준아, 하은아,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을래. 엄마가 손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웠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의 단호한 눈빛에 이내 방으로 총총 사라졌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 두 사람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태민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다. 대답해. 이수연,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인가 질문을 하는 순간에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긍정의 대답이 돌아올 경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수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강태민에게는 긍정보다 더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강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이들이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 어째서,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왜 말하지 않았지? 왜 나를 속이고 내 아이들을 훔쳐서 이런 곳에 숨어 살았던 거지? 다른 남자가 생겼나? 그래서 내가 버려졌던 건가? 온갖 의심과 배신감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의 비난에 이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그럼 설명해.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강태민이 소리쳤다. 6년이야. 내가 지옥 속에서 보낸 시간이 6년이라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내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했나? 행복. 이수연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매일 아침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언젠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게 행복인가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테이블 서랍을 열어 낡은 USB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이것 때문에 도망쳤어요. 강태민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USB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이수연의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이어졌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그건 독약이에요. YS그룹의 심장부에 박혀있는 독침이자 당신의 아버지 강대환 회장님의 진짜 얼굴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죠.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지. 그의 아버지는 YS그룹을 일군 신화적인 존재이자 그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비록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룹 전체에 미치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안에는 강대환 회장님이 수십 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 정재계 로비 장부, 그리고 20년 전 당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교통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죠. 거짓말.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헛소리 집어치워.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지. 네가 도망친 걸 정당화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건가. 그의 이성은 그녀의 말을 부정했다. 그것은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야기였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수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전 그날 밤, 나는 우연히 회장님의 비밀 서재에서 이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들키고 말았죠. 그분은 웃으면서 내게 말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고. 조용히 사라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분의 손에 죽거나 혹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데이터를 복사해서 도망친 거예요. 언젠가 당신을 지킬 무기가 될 수도, 혹은 우리 모두를 죽일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강태민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수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공포와 절망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차마 연기라고 치부할 수가 없었다. 증명해봐.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의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유품이 하나 있죠. 당신이 애타게 찾던 사파이어 브로치. 그건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직접 회수해서 유인숙 여사에게 선물했으니까. 지금도 그분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에 있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의 피가 묻은 채로. 강태민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브로치에 대한 이야기는 그와 그의 아버지, 단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사파이어 브로치. 강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아버지와 자신만이 공유했던 깊은 상실의 상징이었다. 아버지는 늘 그 브로치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어머니의 유품 중 유일하게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수연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기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이수연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억은 의지와 상관없이 6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운명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의 공기와 온도, 심지어 희미한 책 냄새까지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바로 그 밤으로. 6년 전 이수연은 강태민의 가장 유능하고 신임받는 비서였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칼 같은 정확성으로 젊은 CEO의 오른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날은 중요한 해외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강태민과 그녀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늦은 밤. 성공적인 마무리를 자축하며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었고 늘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이성의 벽에 가로막혀 있던 두 사람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태민의 눈빛은 늘 그렇듯 뜨거웠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갈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수연 역시 냉철한 비서의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연민과 애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새벽 이수연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곤히 잠든 강태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대환 회장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목소리로 자신의 개인 서재에 있는 오래된 투자 관련 서류를 지금 당장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긴급한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이수연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은 종종 있는 일이었고 강태민의 비서인 그녀가 회장의 개인적인 업무를 돕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잠든 강태민에게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YS그룹의 본가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저택은 거대한 성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강대환 회장의 개인 서재는 그의 권력과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짙은 색의 원목 가구,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묵직한 가죽 냄새까지 모든 것이 주인을 닮아 있었다. 회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특정 캐비닛에서 서류를 찾아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집사는 전했다. 이수연은 지시받은 캐비닛에서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혹시 다른 곳에 잘못 보관되었을까 싶어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책상 위, 묵직한 지구본 모형 아래에 깔린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서류철을 빼내는 순간 균형을 잃은 지구본이 옆으로 구르며 책상 구석의 작은 조각상을 건드렸다. 그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 한쪽이 부드럽게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평범한 서류가 아닌 여러 개의 검은색 가죽 장부와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것이 강대환 회장이 진짜로 찾으려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장부를 펼친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말았음을 직감했다. 그 안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흐름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탈세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YS그룹이 어떻게 괴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범죄의 역사서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둘러 서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금고 옆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가 들어왔다. 홀린 듯이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푸른빛이 영롱한 사파이어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강태민이 언젠가 슬픈 눈으로 보여주었던 어머니의 사진 속 바로 그 브로치였다. 그리고 브로치의 은 세공 부분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오래되어 검붉게 변색된 혈흔이 묻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강대환 회장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때였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찾던 것은 찾았나 인자하고 나직한 목소리. 하지만 그 순간 이수연에게 그 목소리는 사탄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강대환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서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벨벳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군. 내 아들이 왜 자네를 곁에 두었는지 알 것 같아.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지극히 평온한 태도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 이제 어쩔 생각인가.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도망쳐야 한다. 강대환 회장은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웃었다. 내게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하지만 나는 자네의 재능을 높이 사지.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하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그 안에는
자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돈과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네. 오늘 밤 이 나라를 떠나게.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모든 것을 잊는 거야. 그러면 자네도 살고 내 아들도 다치지 않을 걸세.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태민을 인질로 삼은 것이다. 만약 그녀가 거부하거나 이 사실을 폭로하려 한다면 그 화살은 강태민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 이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늙은 악마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장기말로 쓸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업무용으로 항상 소지하던 초소형 USB를 몰래 컴퓨터에 연결했다. 자료를 복사하는 단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순종하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강대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순순히 복종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총명함을 칭찬했지만 그 총명함이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수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를 나왔다. 저택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강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자신의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녀는 그렇게 지독한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다. 기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자 이수연의 눈앞에는 6년 전과 똑같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강태민의 얼굴이 있었다. 그 길고 끔찍했던 밤의 이야기가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이제 이수연을 더 이상 배신자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지독한 운명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 운명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평생 존경해온 자신의 아버지였다. 강태민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신념과 존경,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견고했던 성벽이 이수연의 고백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 그 문장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이수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공포는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수연이 건넨 USB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피부를 뚫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킬 괴물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지만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제는 공포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이수연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6년간 몸에 밴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 방으로 가서 미리 싸두었던 작은 비상용 가방을 챙겨 나왔다.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가짜 신분증, 그리고 비상약품들이 들어있었다. 도망자의 삶이 그녀에게 남긴 유산이었다. 이제 여긴 위험해요. 당신이 찾아온 순간부터 우리의 위치는 노출되었을 거예요. 그녀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여길 떠나세요.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 일에 엮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다.
이것은 그녀와 아이들만의 전쟁이어야 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돌아가라고, 내 아이들을 여기에 남겨두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와서 나더러 이 모든 것을 외면하라는 건가? 당신 혼자서 그 괴물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시각. 서울의 한적한 전통가옥. 강대환 회장은 고요히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의 수족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 서 실장이었다. 아드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현재 그 집안에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대환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물었다. 아이들도 함께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네. 회장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입니다. 서 실장의 대답에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떤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아 오싹함을 자아냈다. 어리석은 것, 조용히 숨어 살았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그는 잠시 창밖의 대나무 숲을 응시했다. 태민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저 배신한 여자를 찾아 나선 것일 테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가서 정리하게. 물건은 회수하고 흔적은 남기지 마. 아이들을 포함해서 목격자는 없어야 하네. 아드님은 어떡할까요? 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대환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내 아들은 강인한 아이야. 잠시 슬퍼하겠지만 금방 이겨낼 걸세. 이건 그 녀석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야. 가서 처리해.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다시 해안가의 작은 집. 강태민과 이수연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여긴 내가 막을 테니.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강태민이 말했다. 그는 CEO로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가 겪어본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바로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암흑에 잠겼다. 정적. 핸드폰을 꺼내자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표시만 떴다. 이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6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문 앞에 당도한 것이다. 강태민은 본능적으로 아이들 방 앞으로 달려가 문을 가로막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둠 속에서 집 밖의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들려왔다. 나무십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 섞여 있는 미세한 발걸음 소리.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그림자가 조용히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쾅 육중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다. 이어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가면을 쓰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한 명이 강태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평생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등 뒤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묵직한 스탠드를 집어들어 휘둘렀다. 괴한은 가볍게 피하며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윽! 강태민은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상대는 살인을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직 목표를 향한 효율적인 폭력만이 존재했다. 한 명이 그를 제압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이수연에게 다가갔다. USB. 어디 있지?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이수연은 뒷걸음질 치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식칼을 집어들어 남자에게 겨누었다.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남자는 비웃으며 그녀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다.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지.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태민이 이빨을 악물고 일어섰다. 그는 괴한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괴한이 그를 떼어내려 발버둥 치는 사이 그는 이수연에게 소리쳤다. 도망쳐 아이들 데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비나 협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 그의 희생으로 시간을 번 이수연은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쉿. 괜찮아. 엄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창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방창문은 집 뒤편에 작은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괴한이 창문을 깨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절망적인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탕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어둠을 갈랐다. 집 안으로 들이닥쳤던 괴한들이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강태민의 개인 경호팀이었다. 통신이 두절되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비상 호출 신호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남은 괴한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나고 경호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혼란스러운 집안을 비추었다. 강태민은 부서진 가구들 사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이수연이 두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겁에 질린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YS 그룹의 막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버지는 정말로 괴물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방탄 차량이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끔찍한 공포에 지친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수연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빌어먹을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자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는 물건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강태민은 쉴 새 없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권위가 넘쳤지만 그 내용은
평범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해안가 집 주변은 완벽하게 정리해 언론에 새어나가선 안 돼. 관련된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하고 내 경호팀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그는 YS그룹의 막강한 자원과 인력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의 아이들이 괴한의 손에 죽을 뻔한 순간 그의 돈과 권력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오직 동물적인 본능과 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경호팀 덕분에 살아남았을 뿐이다. 차량은 서울 중심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가장 높은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곳은 YS그룹의 소유이자 강태민의 개인적인 공간, 펜트하우스가 위치한 곳이었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이수연과 아이들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요새에 가까웠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유리는 특수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다. 모든 출입문은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통제되었고 집안 곳곳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작은 해안가 집의 소박함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압도적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은 강태민의 왕국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곳에서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들만이 그녀가 이 낯선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강태민은 가정부에게 아이들을 위한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으면서도 난생 처음 보는 푹신한 침대와 장난감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이수연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녀는 방의 모든 문과 창문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아이들의 곁을 떠날 수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누구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이수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태민은 서재에서 밤새도록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차가운 미소만이 어른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두려웠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닮은 자기 자신 역시 두려워졌다. 다음 날부터 펜트하우스는 전쟁 지휘소로 변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서재를 완벽한 워룸으로 개조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YS그룹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과 그의 최측근 비서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는 방어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가 알던 냉철한 CEO 강태민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벌이는 전쟁의 규모에 압도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 아이들이 그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아이들은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낯선 존재, 강태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특히 아들 하준이는 그에게 유독 경계심을 보이며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아이는 종종 서재 입구에서 안을 엿보곤 했다. 복잡한 모니터와 설계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강태민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민은 서재에서 건축 모형을 살피고 있는 하준이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지을 빌딩이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거란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고 아버지라기보다는 낯선 어른의 말투에 가까웠다. 하준이는 대답 없이 모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왜 뾰족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강태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효율성과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해왔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하늘에 더 가까이 닿고 싶어서 그런가 봐. 서툰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딸 하은이는 하준이보다 마음이 여렸다. 그날 밤의 충격으로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날도 하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지쳐있던 이수연보다 먼저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것은 서재에 있던 강태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겁에 질려오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어색하게 침대맡에 앉아 머리맡에 있던 동화책을 집어들었다. 평생 계약서와 보고서만 읽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공주와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는지 하은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수연은 방문 앞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려는 남자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증오와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미세한 연민과 흔들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이수연과 강태민은 거대한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도시의 야경이 두 사람의 침묵을 비추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수연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린 다시 떠나야 해요.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지연시키는 것 뿐이지. 강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인간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찾아낼 거야. 우리가 반격해서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이 지옥은 끝나지 않아.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도망쳐왔고 그는 지배하기 위해 싸워왔다.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다. 말다툼 끝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강태민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하준이는 뭘 제일 좋아하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CEO도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도 아닌 그저 자신의 아이가 궁금한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공룡이요. 특히 티라노사우루스를 제일 좋아해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은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 하준이가 보기보다 겁이 많다는 것.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을 짓누르던 위협과 공포가 잠시 잊히는 듯했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재회가 아니었다. 같은 참호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두 전우의 위태로운 휴전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짧은 대화가 만들어낸 위태로운 휴전은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이수연을 보호해야 할 연약한 여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또 다른 무기, 즉 그녀의 비상한 두뇌를 인정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이제는 완벽한 원룸이 된 공간의 한쪽을 그녀에게 내주었다. 여기 있는 모든 장비는 YS그룹의 최고 기술진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야.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인력이든 정보든 뭐든지 지원하겠어. 그의 말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파트너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 전쟁에서 당신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이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오직 숨고 흔적을 지우고 방어하는 데에만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처음으로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불안과 공포가 깃들어 있던 눈동자에서 날카롭고 총명한 전문가의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겁에 질린 엄마 이수연은 사라지고 디지털 세계의 지배자 해커수가 돌아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수백, 수천 줄의 코드로 가득 찼다. 강태민은 한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알던 유능한 비서 이수연과는 또 다른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USB 안에 담긴 데이터는 단순한 파일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6년 전 필사적으로 만들었던 다중 암호화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강대환 회장의 손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절대 쉽게 열 수 없도록 복잡한 디지털 요새를 설계했다. 이제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만든 그 견고한 성벽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야 했다. 3중으로 암호화를 걸어뒀어요. 첫 번째는 시간 기반 알고리즘, 두 번째는 양자 패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이 아는 개인적인 키워드를 조합한 암호예요. 그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첫 번째 암호를 푸는 데만 최소 72시간이 걸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워룸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펜트하우스의 메인 보안 시스템 화면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전멸하기 시작했다. 외부로부터 강력한 침입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신호였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인터넷 회선을 타고 그들의 심장부로 파고들고 있었다. 젠장. 벌써 시작했군. 강태민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서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 그의 보안팀장이 인터컴을 통해 다급하게 물었다. 이수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용없어요. 최소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들어오는 유령 IP일 거예요. 추적하는 사이에 데이터가 먼저 파괴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업하던 화면을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했다. 모니터 하나에는 그들의 방화벽을 뚫으려는 적의 공격 패턴이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수억 마리의 벌떼가 성벽의 작은 틈을 찾아 맹렬하게 돌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강대환 회장의 팀 역시 YS그룹의 최고 전문가들. 어쩌면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자들임이 분명했다. 그들이 노리는 건 USB 데이터의 원격 파괴예요. 지금 즉시 외부 인터넷 회선을 모두 차단해야 해요. 이수연이 외쳤다. 하지만 강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부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돼. 우리가 고립되는 거라고. 그의 말에 이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자원과 정보를 건 심리전이었다. 이수연의 손가락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다. 그녀는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역으로 상대방의 시스템에 침투할 작은 빈틈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바늘구멍을 찾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워룸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울리는 총성이었다. 강태민은 그녀가 싸울 수 있는 전장을 지켜주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펜트하우스의 물리적 보안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키고 전력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디지털 전투는 도울 수 없었지만 그 전투가 벌어지는 판 자체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맡겨야 했다. 그리고 그는 이수연을 믿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공격은 집요했다. 그들은 이수연이 방어벽을 쌓으면 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그 벽을 부수려 했다. 이수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체력과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적의 공격이 한순간 멈칫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후퇴가 아니었다.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온다, 이수연이 외쳤다. 모니터 화면에 보이던 수억 개의 공격 루트가 단 하나의 거대한 창이 되어 그들의 시스템 코어, USB가 연결된 서버를 향해 돌진했다. 막을 수 없는 공격이었다. 강태민과 보안팀장 모두가 절망적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공격이 코앞에 닥친 1초의 순간 방어벽을 여는 역발상을 감행했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막는 대신 그 공격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가상의 통로, 즉 싱크홀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냈다. 적의 모든 힘이 그녀가 만든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화직타는 소리를 내며 모니터 몇 개가 스파크를 튀기며 꺼져버렸다. 워룸의 전등이 몇 차례 깜빡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이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키보드 위에서 손을 뗐다. 그녀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끝난 건가? 이수연은 잠시 모니터의 로그 기록을 살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단은요. 그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당분간은 직접적인 공격이 힘들겠죠. 그녀는 지쳤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작업하던 메인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깨져버린 첫 번째 암호화의 벽 너머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하나의 폴더가 있었다. 폴더의 이름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괴물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치열했던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의 승리로 끝났다. 강태민은 땀에 젖은 이수연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도망자와 보호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등을 맞대고 싸우는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디지털 전쟁에서의 첫 번째 승리가 가져다 준 전리품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도 했다. 이수연은 며칠 밤낮으로 해당 폴더에 2중, 3중 암호를 해독하는 데 매달렸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번번이 막히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장벽이 아니었다. 특정 정보, 즉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키워드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도록 설계된 마지막 자물쇠였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의 문제예요. 이수연이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무언가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름의 유래라든지 관련 인물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있어야 해요. 강태민은 무겁게 침묵했다. 아버지의 비밀 제국은 철옹성과 같았다. 그 안의 정보를 외부로 빼내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거나 혹은 너무 깊이 엮여 있어 배신이 곧 자살행위임을 아는 자들이었다. 그가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은 YS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위험한 도박이었고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수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 명 있긴 해.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이수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요? 네, 이복 동생. 강민우.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이수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강민우, 유인숙 여사의 아들이자 강태민의 유일한 이복 동생. 그는 늘 강태민의 그늘에 가려진 이인자였지만 동시에 강대환 회장의 비밀스러운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강민우는 적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미쳤어요. 그를 어떻게 믿어요? 그는 당신의 적이에요. 이수연이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가 우리를 돕는 척 하면서 강대환 회장에게 모든 걸 보고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함정을 파달라고 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녀의 지적은 논리적이고 타당했다. 생존 본능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도 알아. 강태민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민우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야. 그 녀석은 평생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아왔어.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늘 그 녀석을 나를 자극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지.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만큼이나 깊은 원망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을 거야. 강태민은 강민우의 심리를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는 희생양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판의 주인이 될 기회를 잡느냐의 갈림길에 동생을 세워볼 생각이었다. 이것은 YS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닌 형으로서 동생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잔인한 도박이었다. 그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강민우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당연히 강민우는 경계했다. 하지만 강태민이 던진 한마디에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버지가 버릴 다음 카드가 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나? 며칠 후 약속된 장소인 폐쇄된 미술관에서 두 형제는 마주섰다. 어두운 조명 아래 거대한 그림자들이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다. 강민우는 예전처럼 오만하고 비꼬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을 압도하던 형 앞에서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다. 무슨 수작이야. 형님, 갑자기 동생을 다 챙기시고 강민우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강태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동생의 불안한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작이 아니야. 제안이지.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나는 아버지를 끌어내릴 생각이다. 그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거야. 강민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미쳤군. 당신 혼자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혼자가 아니야. 강태민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너도 혼자가 아닐 수 있어. 민우야, 잘 생각해. 아버지가 무너지면 너는 공범으로 함께 가라앉을 건가? 아니면 내부 고발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건가? 아버지는 위기의 순간에 너를 방패막이로 쓰는 걸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야.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희망. 그는 평생 아버지의 개로 살았다. 주인이 던져주는 뼈다귀에 만족하며 진짜 주인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형이 그에게 목줄을 끊을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다. 내가 뭘 믿고 당신을 돕지, 당신이 성공한 다음에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강민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담겨 있었다. 보장은 없어. 하지만 선택은 있지. 강태민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확실한 파멸과 불확실한 기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리고 이건 알아도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나는 너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주지 않을 거다. 미술관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강민우는 고뇌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가져올 위험과 형과의 협력이 가져올 이득 사이에서 그의 저울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그게 당신이 알고 싶은 건가? 강태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먼저 그 이름을 꺼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알고 있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그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 중 한 명이 바로 나였으니까. 강민우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걸렸다. 나이팅게일은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지. 하지만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그녀를 처리했어. 사고로 위장해서. 그의 말은 이수연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강태민의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지.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볼모로 잡고 나이팅게일을 협박했어. 그리고 그녀가 죽은 후 그 아이를 해외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버렸지. 그 아이의 이름, 그리고 현재 행방이 담긴 파일이 바로 그 폴더 안에 들어있을 거야. 마지막 암호는 그 아이의 세례명이다. 강민우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태민은 동생이 이토록 순순히 협조하는 것에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거지? 강민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나였거든. 죄책감이라고 해두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으니까.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여자아이의 이름과 함께 암호로 추정되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강태민은 종이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술관을 떠났다. 혼자 남은 강민우는 어둠 속에서 형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 중.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민은 이수연에게 모든 것을 전했다. 이수연은
강민우가 건넨 정보를 받아들고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너무 쉬워요. 이건 명백한 함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암호를 입력하는 순간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우리의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다고요. 나도 알아. 강태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 함정일 가능성과 진실일 가능성 50대 50의 확률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그 정도의 도박이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두 사람은 마지막 암호가 적힌 종이를 앞에 두고 마주 보았다. 이 한 단어에 그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강태민과 이수연. 두 사람의 시선은 깜빡이는 커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우가 건넨 종이에 적힌 이름, 소피아. 그것은 나이팅게일의 딸. 그 비운의 소녀가 받은 세례명이었다. 이 단어 하나가 그들을 진실의 문으로 이끌어줄 열쇠일 수도,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할 함정의 기폭 장치일 수도 있었다. 함정이라면 우리가 이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설계했을 수도 있어요. 이수연이 말은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강태민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는 불안감이 아닌 굳건한 결의가 느껴졌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이제 와서 돌아갈 길은 없어. 당신을 믿고 내 동생의 마지막 양심을 한번 믿어보겠어. 그의 말에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 위에 9개의 알파벳을 입력했다. S, O, D, A, P, H, I, E.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그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폭발도 데이터의 파괴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화면 위로 수백 개의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마지막 자물쇠가 풀린 것이다. 강민우는 진실을 말한 것이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두 사람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화면을 가득 채운 방대한 자료 앞에서 다시금 압도당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강대환 회장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연대기였다.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 차명 계좌,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검사들의 명단,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의 증거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매달렸다. 자료는 방대하고 파괴적이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다. 이 모든 범죄 행위를 강대환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대부분의 지시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서명이나 기록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이 모든 것을 아랫사람들의 과잉 충성으로 몰고 갈 수 있을 터였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수연이 말했다.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직접 실행하고 강대환 회장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의 증언이요. 그들에게는 이 디지털 증거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인간 증인, 즉 살아있는 열쇠가 필요했다. 강태민은 어머니의 사고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관련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었다. 유독 민감하고 위험한 거래에는 항상 같은 코드명이 등장했다. 미스터 윤. 그리고 그에게 자금이 전달된 직후 항상 거액의 돈이
한적한 시골에 한 사찰로 기부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날짜는 매년 그의 어머니 기일이었다. 죄책감의 흔적이었다. 미스터 윤. 그의 본명은 윤기철. 15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은퇴한 강대환 회장의 전직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가장 오래된 신복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그들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강태민은 즉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세상과 연을 끊고 숨어 지낸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찰에 남겨진 익명의 기부자 기록이라는 작은 실마리는 마침내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로 그들을 이끌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 강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 이수연은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하고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들이 막 출발하려던 순간 강태민의 암호화된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민우였다. 아버지가 오랜 친구를 찾고 계신다. 그 짧은 문장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대환 회장 역시 윤기철의 존재를 떠올린 것이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설득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누가 먼저 그를 찾아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산골 마을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다. 그들은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윤기철은 그곳에서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며 속죄하듯 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들, 특히 강태민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러 온 해결사들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올 것이 왔군. 회장님께서 보내셨나.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오랜 시간 그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강태민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말하듯 이야기했다. 윤 실장님, 저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기업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빼앗긴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기철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함께 있던 이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도망쳤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숨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과거의 노예일 뿐입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설득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윤기철의 마음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의 낡은 장롱으로 향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 바닥 판자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이것이 회장님의 용서받지 못할 죄의 증거입니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모님 사고 직후 회장님께서 제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입니다. 언젠가 저를 지켜줄 부적이 될까 싶어 몰래 녹음했지만 결국 제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버렸지요. 그것은 그들이 찾던 완벽한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강대환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적인 증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깨고 여러 대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두막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민의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도련님, 적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SUV 차량들이 오두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강대환 회장의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열쇠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다. 오두막의 낡은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나갈 듯했다. 고요한 산골의 밤 공기는 화약 냄새와 비명으로 순식간에 찢겨 나갔다. 강대환 회장의 해결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두막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낡은 나무 벽이 총알에 뚫려 파편을 튀겼. 창문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내렸다. 강태민의 경호원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강태민은 더 이상 YS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는 넘어진 테이블 뒤에 몸을 숨긴 채 경호팀장에게 소리쳤다. 얼마나 버틸 수 있겠나? 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5분. 아니, 3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화력이 너무 차이납니다. 이수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윤기철을 데리고 방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이대로라면 모두가 죽는다. 증거도, 증인도, 그리고 강태민도.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단 하나의 수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다 벽난로와 그 위로 이어진 낡은 굴뚝을 발견했다. 저기를 이용해야 해요. 그녀가 강태민을 향해 외쳤다. 굴뚝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뒤쪽 숲으로 뛰어내려야 해요. 그것은 미친 짓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미친 짓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강태민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남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남은 화력을 전부 정문으로 집중시켜 단 30초만 벌어주면 돼. 경호원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될 터였다. 강태민은 먼저 윤기철을 부축해 벽난로 위로 밀어 올렸다. 늙은 비서실장은 공포에 질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필사적으로 굴뚝을 기어 올라갔다. 뒤이어 이수연이 올라갔다. 그녀는 올라가기 직전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반드시 살아남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연마저 굴뚝으로 사라지자 강태민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권총을 고쳐잡고 경호팀장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 외쳤다. 지금이다. 오두막 안에 남아있던 모든 총구가 불을 뿜었다. 해결사들이 잠시 주춤하며 정문 쪽으로 시선이 쏠린 사이 강태민은 재빨리 굴뚝 위로 몸을 날렸다. 매캐한 연기와 그 흐름이 그의 온몸을 뒤덮었다. 지붕 위로 간신히 기어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이수연이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당겼다. 그들이 오두막 뒤편 어두운 숲을 향해 몸을 날리려던 순간이었다. 숲 쪽에서 갑자기 여러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그들을 비췄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수십 명의 무장한 인력들이 나타나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던 해결사들을 역으로 제압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의 등장이었다.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불빛을 등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강민우였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그 누구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복잡 미묘했다. 그는 지붕 위에 강태민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구명보트를 던져주지 않겠다더니 결국 내가 직접 가지러 오게 만드는군. 형님. 그의 등장은 배신이 아니었다. 구원이었다. 강민우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만의 사람들을 움직여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보냈던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는 아버지가 아닌 그의 사람들에게 보낸 신호였다. 강민우의 사병들은 순식간에 강대환 회장의 해결사들을 제압했다. 서 실장은 부상을 입은 채 생포되었다. 치열했던 총격전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강태민은 지붕에서 내려와 동생과 마주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그가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강민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말했잖아. 확실한 파멸과 불확실한 기회. 나는 내 쪽의 확률을 조금 더 높여보기로 했을 뿐이야. 그는 더 이상 이인자의 그늘에 가려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판을 뒤엎을 줄 아는 승부사였다. 이제 이걸로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 하지만 YS는 살아남아야지. 안 그런가?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강민우가 준비한 차량에 몸을 싣고 그들은 곧장 서울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파티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강대환 회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유일한 검사. 박철규 부장검사의 사무실이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YS그룹의 본사와 강대환 회장의 자택에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TV에서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강태민과 이수연은 펜트하우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마치 이 모든 것이 잠시의 해프닝일 뿐이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강태민은 알고 있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분노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자의 절망을. 윤기철의 녹음 테이프와 이수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 데이터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강대환 회장의 신화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치열했던 전쟁이, 지독했던 악몽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둠이 마침내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다. 강태민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몸 곳곳에는 지난밤의 사투가 남긴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길고 긴 악몽의 끝에서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강대환 회장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YS 그룹 스캔들은 세상의 관심사에서 서서히 멀어졌지만 강태민과 이수연에게는 진짜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다.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고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YS 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민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수장으로서 모든 비난과 책임을 정면으로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주주들과 직원들 앞에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아버지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다. 그는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과 부패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잘라냈다.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았다. 수많은 임원들이 해임되고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강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수연은 더 이상 그의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수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YS 그룹에 신설된 윤리경영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비상한 두뇌와 날카로운 분석력은 이제 그룹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연인이기 이전에 그의 가장 신뢰받는 동지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강대환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아들을 잘못 키운 자신의 탓이라며 강태민을 원망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강태민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강민우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는 YS 그룹의 경영권을 탐내는 대신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세워졌던 몇몇 회사들을 정리하여 합법적인 중견기업으로 독립시켰다. 그는 더 이상 강태민을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예전처럼 서로를 비꼬거나 경쟁하지 않았다. 때로는 사업적인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존중이 담긴 관계로 발전했다. 윤기철 전 비서실장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강태민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 안에는 길고 긴 사죄의 말과 함께 남은 생은 두 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룹이 안정을 되찾고 세상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강태민과 이수연은 비로소 자신들의 상처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해안가 마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곳을 다시 찾았다. 악몽 같았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그들은 그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바닷가를 거닐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더 이상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평범한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다. 강태민은 서툰 아버지였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며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채워나갔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강태민과 이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고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이수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강태민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짜디짠 바다 내음과 함께 서로의 상처와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